대한항공이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단일 회사로 합병을 추진합니다. 코스피가 오늘 개장과 동시에 2,500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대선과 코로나19라는 두 가지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되는 양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장중 1,1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LG그룹은 이달 임시 이사회를 열고 LG상사와 LG하우시스, 판토스를 계열 분리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빅딜이 성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톱10 수준의 국적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대한항공 산하의 LCC들은 단계적으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항공이 1조 8천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우선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천억 원을 투입하고 3천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인수합니다. 이후 한진칼은 2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및 영구채로 총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한진그룹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1억 3,157만 8,947주를 1조 5천억 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후 조원태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내 항공산업을 성장시키고 현재 투입되고 있는 공적 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노조 반발과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서도 두 항공사 직원들의 일터를 지키고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경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도 담화문을 통해 거래 종결 이후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세계 10위의 통합 국적 항공사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사내는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접용 항공사 3사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국내 LCC 시장을 재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개장과 동시에 2,500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대선과 코로나19라는 두 가지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되는 양상에 따른 상승세로 분석되는데요. 특히 오늘 시장에선 코스피 2,500선 돌파 외에도 지난주에 이어 최고가를 경신한 삼성전자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금일 시황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2,500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18년 5월 이후 30개월 만입니다. 2,500선을 넘으며 개장한 코스피의 상승 흐름은 장중 계속됐습니다. 장중 한때 2,546.37까지 상승했던 코스피는 오늘 전거래일 대비 1.97% 상승한 2,543.0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외국인의 순매수는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13일 10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도 개장과 동시에 기록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장중 한때 전거래일 대비 5.54% 상승한 66,700원을 기록한 삼성전자는 최종적으로 전거래일 대비 4.91% 상승한 66,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향후에도 삼성전자의 주가 강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강세는 두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시장은 올해 가격 급락세를 경험을 하고 있지만 4분기를 기점으로 가격 바닥이 형성이 되면서
내년 1분기 이후에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 특별 주주 환호는 내년 1월 말에 현금 배당 중심의 주주 정책을 제고할 확률이 높아서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를 더욱 제고시키는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빅딜 성사를 알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도 각각 전거래일 대비 12.53%, 29.84% 상승하며 코스피 강세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달 들어 지난 12일을 제외하고 연일 상승 마감하고 있는 코스피의 강세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장중 1,1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6일 6원 30전 내린 달러당 1,109원 3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종가 기준 1,100원대에 진입한 것은 23개월여 만입니다. 이날 환율은 7원 90전 내린 1,107원 70전에 출발한 뒤 장중 10원가량 떨어진 1,105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한 것은 원화의 상대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원화가 이처럼 강세를 이어가는 데는 미국 대선 종료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LG상사와 LG하우시스, 판토스 등이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구본준 LG그룹 고문이 보유한 LG지분 대신 계열사 지분을 인수 또 독립하는 내용인데요. 구 고문은 구 고자경 LG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며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입니다. 구강모 현 LG 회장이 2018년 그룹 회장에 취임하며 LG 안팎에선 끊임없이 구 고문의 계열 분리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구 고문은 보유 중인 주식회사 LG 지분 7.72%를 활용해 LG 상사와 LG 하우시스 등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독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안은 LG 그룹의 주력인 전자, 화학을 보존하며 지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적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각종 부동산 지표가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전세 부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 여전히 서울 내 전세 품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과 전주, 강원 등 일부 지방에서도 전셋값 상승률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거래 동향을 보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27%로 7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주택매매 시장의 소비심리지수가 7월부터 이어져 온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 129.5포인트에서 1.9포인트 오른 131.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심리지수는 95 미만은 하강 국면, 95 이상 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포인트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산은 145.5포인트로 전달보다 24.1포인트나 올랐고 울산도 20.9포인트 올랐습니다. 세종시는 지난달엔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29.2포인트로 전달 139.7포인트보다 10.5포인트 내렸지만 주변 지역으로 상승세가 옮아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로 인해 충남이 134.9에서 141.5로 6.6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조정폭이 크죠. 오랜만에 1,100원 선에 진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이 최저치인 1,008원 50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환율이 그렇다면 언제까지 떨어질까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환율 하락의 원인 또 전망 윤지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환율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원화 강세가 이뤄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지금 끝났고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하락 원인을 연구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 원달러 환율 급락의 주요 원인은 위안화 급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원화는 두 가지 이유. 산업구조 측면이라서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또 금융거래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자산 거래를 할 때 해지 시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원화로 대체하려는 거래 때문에 위안화와 연동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위안화를 보면은 5월 말 달러당 7.2위안 가까이 상승한 이후에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달러당 6.5위안대로 하락하였는데요. 원화 역시 이러한 위안화 강세에 연동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은 9월 중순까지만 해도 위안화 강세와 연동되지 못하고 1180원 선에서 지지되는 지루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외환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했었는데요. 이후 9월 경상수지가 80억 달러 이상 기록하고 10월에도 60억 달러 이상으로 호조를 이어가면서 이 달러 공급에 여유가 생기니까 뒤늦게 위안화 강세를 반영하면서 이후 약 2달간 1180원에서 1110원대까지 약 70원가량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트레이딩 혹은 외국인들의 원화 자산 보유를 위한 환 해지 측면에서 원달러에 대한 롱 심리가 훼손된 것.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원달러 환율 방향성에 대해서 앞으로 하락보다는 상승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던 것이 한국의 양호한 코로나 대응,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인식, 바이든 후보 당선에 따른 이머징 아시아 통화 수혜 기대 등으로 포지션 전환이 나타나게 되면서 하락세를 더욱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연말까지를 본다면 추가 하락보다는 1,100원 선에서 지지를 보일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펀더멘털 요인과 더불어 포지션 전환에 따른 하락 모멘텀 강화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지션 전환에 따른 환율의 움직임은 단기에 증폭되고 이후에 이제 빠르게 진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당장 추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니까 연말까지 남은 이슈를 살펴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보다 높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3월 1차 코로나 확산기 고점을 이미 넘어서고 있고 진정되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재차 경제 봉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위험 선호 심리를 훼손하게 하여 원달러 환율을 좀 더 상승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유럽 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22일 유럽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추가 통화 완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유로화를 약세, 반대에 있는 달러를 강세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물론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보다 진전된 소식이 전해진다면 올해 내로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백신 개발이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백신의 원활한 보급이 중요한데 이 부분까지 연내에 큰 진전을 보이면서 코로나 관련 리스크가 해소된다. 이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서 당장 연말까지는 북반구 동절기 도래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심화, 이에 따른 경제 재붕괴, 그리고 회복이 지연되는 부분에 보다 초점을 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연구원님,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 이후에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우세했는데 지금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영향이 환율에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 우선 바이든 당선 이후에 물론 아직 선거 관련 노이즈가 약간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선이 끝났다.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위험 선호 심리가 일시에 증폭되면서 약달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약달러 재료로 인식되고 있던 점 자체도 달러 약세를 부추겼는데요. 바이든의 정책이 연말 이후 보다 가시화되면서 약달러가 재개되고 원화 역시 추가 하락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 정책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봐야 하는데요. 바이든은 이제 다자주의를 지향하고 동맹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대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회복을 보이는 과정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며 국내 수출에 우호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바이든의 대외 정책은 신흥국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킴에 따라서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신흥국 중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거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자산의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개선되고 이 역시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중 갈등에 따른 원달러 환율 영향도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대중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 불확실성은 바이든 시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시대에서는 관세를 통해서 통상 불확실성을 자극하면서 갈등이 불거져서 위안화가 약세 그리고 원화가 약세로 나타났다면 바이든 시대에서는 갈등의 결이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바이든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위안화 강세를 암묵적으로 강요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의 입장에서도 최근 발표한 쌍순환 전략,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안화를 강세로 이끄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바이든 시대에서 미중 갈등은 트럼프 시대와 달리 위안화 약세로 이어지기보다는 점진적인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바이든도 결국 트럼프와는 색깔은 다르지만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바이든 시대에서 미국 중심의 산업구조 그리고 미국 중심의 성장세가 재차 나타난다면 약달러 흐름이 강달러 흐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달러 투자하시거나 보실 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중장기적 관점도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내년까지 투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내년도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저는 내년 원달러 환율을 1,050원에서 1,150원 사이에서 주로 변동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코로나로부터 글로벌 경제가 회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내 수출 경기 회복이 원달러 환율 하락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본 흐름 측면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외국인의 자본 유입이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투매하면서 역에 NDF도 같이 순매도하면서 기존 한 해지 포지션을 언와인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할 경우에는 한 해지 비율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입에 따른 환율 영향력이 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10년 평균이 약 1,120원 선인데 내년에는 이보다 소폭 낮은 1,100원을 중심으로 변동을 보이면서 올해보다 낮은 변동성을 보이며 양호한 원화 강세의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환율 이야기 나눠봤고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윤지선 연구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이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이 164억 달러, 수입액이 102억 2천만 달러, 무역수지는 61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증가한 것으로 전년 동월 대비 기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입액도 9.2% 늘어났습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이 증가했는데 휴대폰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고 금리 인하로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부는 저신용자 대상 정책 서민 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넘게 확대하고 취약,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가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도 이제 끝나 다음 달부터는 직원들이 아예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는 전 직원 무급휴직을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영업 손실이 1,000억 원을 넘은 하나투어는 지난 3월부터 5월 유급휴직에 이어 지난 6월부터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무급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급휴직 중에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덕분에 직원들이 이 기본급의 50%를 받을 수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한 푼도 못 받는 완전 무급휴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 재조성 작업이 오늘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동측도로 확장, 공원 조성 등 2단계에 걸쳐 새로운 광화문 광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주한미국대사관 쪽인 동측도로 확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광화문 광장 일대 재조성 사업의 첫 단계로 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에서 9차로로 만드는 공사입니다. 1단계 동측도로 확장 및 정비 사업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광장 서측에 공원을 조성해서 새로운 광화문 광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서울시는 지난 4년여간 시민들과 함께 구성한 광화문 광장의 미래 청사진을 구현하기 위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광화문 광장을 시민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원 보행로로 확장되는 서측 도로에는 꽃과 나무, 잔디 등 100여 종의 식물을 심어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시민이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세종대로 사람 숲길을 만듭니다. 특히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은 단순히 광화문 일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덕수궁 숲길, 서울역 7017까지 이르는 2.6km 구간의 연결성을 높여 관광 수요와 주변 상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공사 기간 동안 시민들의 불편과 주변 상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17가지 계획으로 교통량 분산, 시내버스 탄력 운행 등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기후재난으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다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미국 대통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유력한 당선인이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주목도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리협정 이행과 경제 부흥을 위한 그린 뉴딜을 발표한 바 있죠. 오늘은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기후도 이롭게 변화시키고 에너지도 얻는 이른바 일석이조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미국 대선 결과가 지금 확정이다, 당선이다라고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긴 한데 그래도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잖아요. 이 결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분위기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나요, 실제로? 2015년이었죠. 전 세계가 이제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이루었던 파리협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인류가 좀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협정을 탈퇴해버리면서 기후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행보와 기후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한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탄소 배출 협약 이행을 좀 미적대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이 파리협정에 다시 가입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미국 새 정부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도 예측을 하고 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신재생에너지 하는데 확대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한다면 이제 태양광, 다음에 이제 풍력, 여기 이제 가장 그게 이제 주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은 물론이고 사막화도 막고 작물 생산 등 자연을 되살리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메릴랜드 대학, 또 중국의 베이징 사범대학 등 미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진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다 최대 규모 풍력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하고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태양광 풍력 설비가 사하라 사막의 강수량을 늘려주고 작물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연구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넓고 뜨거운 사막 중에 하나인 사하라 사막과 그 남쪽에 위치한 사헬지대
여기에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단지를 만들어줄 경우 주변 기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갖다 모델링해 봤습니다. 예. 예전 연구에서는 저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단지를 만들면 그 인근 지역으로는 기온과 습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습도와 기온 증가가 주변 식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는 없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설비가 식물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죠. 예.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설비를 할 경우에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게 바꿔 말하면 비가 더 많이 내린다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연구팀은 일단 저 사하라 사막과 그 남쪽에 위치한 사헬지대 900만 제곱킬로미터의 3테라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와 79테라와트 규모의 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봤습니다. 예. 이 정도면 이 지역 전체 면적의 약 70%를 갖다가 이 두 개의 발전소가 덮는다는 가정이죠. 네네. 자, 2017년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약 18테라와트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 규모로 사막 위에 지은 태양광이나 풍력 설비는 전 세계 전기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집트라든가 중동 지역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게 있었어요. 예. 이렇게 정말 태양이 풍부한 지역에 왜 태양광 발전소를 짓지 않느냐는 거였거든요. 그 지역 같으면 태양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또 태양광이 강하기 때문에 태양열 발전하면 엄청 효율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뭐 이 지역에서 정말 전기를 만든다면 수요가 굉장히 많은 유럽이라든가 중동 지역에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진짜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집트보다 오히려 남쪽인 사하라 사막 또 사헬 지역에다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하는 경우 이 지역이 사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팀이 태양광과 풍력 선비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기후 영향이 어떨까를 갖다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일평균 강수량이 0.24mm에서 0.59mm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요. 예. 사일 지역도 2.23mm에서 3.57mm로 강수량이 늘어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의 강수량 증가만으로도요, 사막의 식물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사막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좋네요. 네. 지난번에 사헬 지역에 그 나무 심는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뭐 여기다가 태양광 풍력 만드는 것도 비슷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그린 그레이트 월이죠. 녹색 장벽. 녹색 장벽에 지금까지 49조 원 이상의 돈이 투자되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 식량경우는 녹색 장벽이 만들어지면 곡물 생산이 연간 50만 톤 이상이 추가로 생산되면서 250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을 추산했는데요. 예. 연구팀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로 인한 강수량 증가는 녹색 장벽처럼 농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초목 증가를 가져와서 가축 사육도 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온실가스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찬 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만 연구팀은 사하라 사막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적은 면적의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이야기들 오늘 들어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